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한국사, 통사, 통과는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여기서 하시다가 학교별로 강의실을 나눠서 이제 진행하실 거고요. 뒤에 끝 무렵에는 설명이나 뭐 또 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아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좀 늦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 말고 내일부터 여기 안내지에 보면 2024년도 지금 학생들 대학 대입시를 위해서 그 학부모 무료 입시를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주차, 2주차 이렇게 3주차가 다른데 이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나중에 애들 할 때 조금 맥이 잡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고 하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3년 동안 여러 번 들으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한 설명회 때 한 가지만 배워온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이제 여기 미적분 지금 이제 고1은 미적분까지 가기가 좀 힘든데 좀 미적분 특강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오시고 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배제랑 강문은 그 입학 시험을 테스트를 보잖아요. 평가 시험. 그래서 배제는 벌써 거의 뭐 한 달 정도 준비하는 애들이 많았고 강문은 이제 배정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부터 해서 1회 특강을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강문 어머니들은 이거 신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좀 시간을 짧게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강문 출신 엄마고 밖에 또 실장님은 한영 출신 실장님도 계시니까 평소에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선배로서 후배로서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그 한국사 김준창 선생님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그 입시 설명회를 맡게 될 저는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한국사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어떤지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투스 교육에서 온라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J 역사연구소에서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는 한국사 출제 의뢰를 받아서 문제 출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윌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오는 한국사 교재 전부 다 제가 검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YBM 넷이라는 곳에서는 대학교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 특강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단꿈교육에서 약 8년 동안 수석연구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더통이라는 곳도 이제 촬영을 마친 수능 관련돼서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뭐냐, 제가 그만큼 이제 믿고 따라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진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10분만 저한테 집중해달라고 하시는데, 자, 전교 1등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제 중학교 때 사실은 전교 1%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교 안에서 맨날 공부, 반에서 못해도 뭐 2등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 2등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바로 좌절을 해버립니다. 반에서 중간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는요,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뭐 5등급,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그런지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저는 분명히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의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달라야 된다는 거 어머님들, 아버님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냥 바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하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이거 다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뭐가 모르는데 그냥 몰라요. 이게 초등학생들의 질문입니다. 맞죠? 근데 중학생들의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공식 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맞죠? 그러면 이 중학교 때는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뭐다? 단순 암기를 해더라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가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뭐냐? 질문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공식대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풀었는데 전개 과정을 쭉 봅니다. 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냐?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말해 볼게요. 왜 틀렸는지, 왜인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학원들도 많이 다녔는데 이 강동구도 입시 이제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진짜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어머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편편하게 알려져 있는 거, 만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공부한답니다. 그냥 과목마다 10회독을 한대요. 10회독.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한 과목을 10번 다 돌린답니다. 그러면은 전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자, 10번 보면은 그러면 전교 1등 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변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과목마다 입시 설명회 오늘 다 들을 건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한 게 해볼까요? 자, 일단 내신한국사 전에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뭐냐? 국어는요, 이 지문에서 왜 답이 이거냐? 왜 답이 이게 아니냐? 왜라고 자꾸 물을 거고요. 수학도 아마 고등학교 수학은요, 공식인데 왜 이 공식 써야 돼? 왜 그래야 돼? 자꾸 왜라고 질문 던집니다. 영어도 한 지문 보여주면서 선생님들만의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서 말한 게 무엇을 말한 거야? 왜 그래서 이게 답이지? 자꾸 왜라는 질문 던질 겁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문학과 사학과 철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아니죠. 이걸 갖다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인문학의 핵심은 뭐다? 왜라는 자꾸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 내신한국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데 제가 한 번도 초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요, 기숙학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숙학원에서 2년 넘게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한 달에 거의 한 400~500씩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뭐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문학, 사학,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학인데 제가 왜 내신한국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냐면요, 이 한국사만큼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해, 시험에 별표 쳐, 이런 것보다는 제 수업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그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왜라고 하면서 자꾸 학문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국사 이해할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오늘 또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드님, 따님 계시잖아요. 맞죠?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아니 아빠가 오늘 듣고 왔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다르대. 왜라고 질문 자꾸 던지는데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실제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끌고 갈 거고요. 한 번 들어도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좌를 준비해 봤는데 이 강좌가 어떤 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요, 일단 무엇이 출제되는지 전지적 제시점이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학교마다 시험 출제 범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가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오프라인에 봤더니만 교과서가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죄송하게도 그 전에 자료를 그대로 써버려요. 그러면은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따로 있고요. 학교쌤 자료는 학교쌤 자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올해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편해가지고 무엇이 출제되는지 완벽하게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누구보다 저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약 8년간 수석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모신 선생님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은요, 참고로 제발 저랑은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저는 방송이 아니고 수험이에요. 알겠죠? 수험. 그래서 저랑은 관련 없으니까 믿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마다 정확하게 찍어 드릴 겁니다. 찍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 스토리텔링 형식의 개념 설명이라는데 우리 한국사 되게 딱딱해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거 오늘날 단어로 비유 싹 다 해가지고 기억에 남겨드릴 겁니다. 남겨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책에 있는 판서와 센스에 있는 암기법인데 우리 어쨌든 한국사 뭐 듣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고 시험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맞추느냐, 암기법을 통해서도 어려운 거 다 맞출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드릴 겁니다.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금 구석구석 공부한 것 중에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 자료는요, 제가 그 8년 동안 수석 연구원을 하면서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학원 강사분들 중에서도 8종 교과서를 직접 본인이 다 분석했다.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족보닷컴에 올라와 있는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8만 문제 정도 돼요. 정확하게. 그거 제가 데이터 다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마다, 학교 지역군마다 이 퍼센티지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핵심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학생분들한테도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신 한국사 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인데 이 교재 구성은요, 제가 10년 동안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그 10년의 노하우 모조리 다 담았습니다. 담았는데요. 자, 전교 1등 전학생 노트라는 거예요. 자, 왜 전교 1등이냐? 어머님, 아드님은요, 이제부터 전교 1등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교 1등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자료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총 망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다, 쓸 거 몇 개 없을 건데 그거를 제가 못 넣은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가지고 올 건데 제가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학교 특색에 맞게 체크해서 자료 복습할 수 있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학생 노트고요.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전교 1등 과외쌤 자료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자료들 싹 다 끌어모았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대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온라인에 내신 한국사 강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강좌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봤는데 어쩜 이렇게 그 연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8종 교과서 싹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출판사마다 없는 거 없을 겁니다. 이 자료 시험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자료 있잖아요. 저작권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다 대비시켜 드릴 거고요. 이게 바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교 1등도 확인하는 문제인데 단순 OX가 아니고 학교 시험 문제 보다 보면요, 갈로놓기 주관식 있습니다. 이 주관식까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싹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갈로넣기 OX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말장난 한두 개 바꿔가지고 문제다 이러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요 대기업에서 저한테 한국사 문제 의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문제인데 단순히 따지기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문제 하나 만들면 몇만 원씩 받습니다. 한 문제다. 근데 이거 그냥 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학생분들한테는 제가 또다시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 맞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술형,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싹 다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싹 다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딱 6회 할 겁니다. 2시간 반씩 6회 할 것이고요. 직전 보강 1회 해가지고 총 7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복습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치동의 이강학원이라는 프리미엄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치동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다가 더 변형시켜가지고 이 강동구에 맞게 학교 성격에 맞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프리미엄 복습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자료 돌려막기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 하나, 여기서 강의 하나 달라지죠. 왜? 학교가 달라지는데 강의가 변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강의하면은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미엄 복습 자료 제공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 전후 현장 질의응답.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와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다 답변을 도와드릴 겁니다. 한국사 관련 모든 겁니다. 교과서 범위 벗어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대답할 수 있고요.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이 생각이 차이 수강생 한정에서는 시험 전날 자정까지 개인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Q&A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Q&A. 이거는 다른 데서는 절대 안 하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간 Q&A 온라인 답변해서 시험 전날에 갑자기 모르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실시간 Q&A를 통해 가지고 12시까지만 보내면은 그 전에 나온 거 싹 다 답변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를 믿고 한 번만 맡겨주시면은 아드님 따님 틀림없이 내신 한국사 만점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 통합사회 맡고 있는 차현호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여기 강동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대치 강한교육이랑 대치 S1, 뭐 평촌 S1, 그리고 이제 명인학원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투스의 이제 그로우라고 해서 온라인 사업팀으로 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일단 통합사회 저는 이제 주로 윤사생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강사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뭐 지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회문화 같은 일반 사회 영역까지도 가르쳤던 강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합사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통합사회거든요. 그래서 지리, 그다음에 일반 사회라고 해서 뭐 경제, 사회문화, 그다음에 정치화법, 그리고 윤리 계열들, 역사 계열들을 전부 다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대단원이 9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도 중간고사는 보통 학교들이 1, 2, 3, 4단원 정도를 아마 나갈 것으로 실제 기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이과군 없이 다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단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수만으로도 거의 국영수와 비슷하게 8단위 정도가 들어가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쉽거든요.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가 쉬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서 지리라던가 이제 윤리 계열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고1 이제 학교를 배정 받으셨을 거니까 통합사회 선생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학교별 특정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선생님이 고2, 고3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지리 영역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윤리 선생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윤리 영역에서 난이도가 또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운데 변별력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특정 부분에서 고3이나 고2의 평가원이나 아니면 연계교재 문제를 가지고서 좀 난이도를 나누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 개요가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사회 지리, 윤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 사회는 이제 고2, 고3에서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윤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대단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를 중간고사 범위로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 대단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에서 이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핵심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파트들이
소단원으로 따졌을 때 여기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는 윤리 계열의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사상가들의 문제를 좀 심화해서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부터 해서 근대까지 사상가들의 행복에 대한 관점들을 출제하고 이걸 비교하는 문항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영구도 그렇고 단학교도 그런데 이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부분이 요 세계지리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1 통합사회에서는 그 기후 그래프를 자세하게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지리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세계지리의 기후 그래프를 좀 어렵게 내서 이 변별력을 가리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생활과 윤리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죠.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은 대부분 다 평이하게 되는 편이고요. 여기가 한국지리 영역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요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정치화법입니다. 이 정치화법에서 이제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죠. 국가 간에 서로 비교하는 것들, 뭐 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는 배제고는 없으니까 네. 실제로 뭐 학교들의 내신 문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한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랑 윤리 영역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요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 고3에서 레오폴드라고 해서 생활과 윤리를 배운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제시해서 보기를 좀 어렵게 낸 거죠. 그리고 뭐 참고사항으로 아까 제가 이제 좀 지리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네, 이런 기후 그래프는 사실 고1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냈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다른 학교들 한번 보시면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행복의 의미를 관련해서 사상가들이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고1에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따로 아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문제로 좀 내서 변별력을 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2시간 기준이고 한 5번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이제 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학교별로 출판사를 어디를 쓰는지를 저거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제가 프린트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기출 문제들, 그다음에 좀 심화 내용들까지 제가 별도로 따로 또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는 제가 조교들이 매 수업 끝나고 손글씨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손글씨 노트를 받아서 개념들을 스스로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가입하게 하셔서 제가 과제를 뭐가 냈고 애들이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어디 부분을 진도를 나갔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고2나 고3 수업할 때는 이제 매 수업 전에 10분 정도 그 전에 배웠던 것들 가볍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고 부모님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전화 설명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합사회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을 하시느냐 이걸 잘 보시고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윤리를 메인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리 영역도 세계지리도 계속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전부 다 상세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강사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통합사회에서 애들이 지리를 물어봤다. 근데 대답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명을 못하셔서 수업을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제가 잘 가르쳐서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노영태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고요. 거기서 콕 처박혀 있던 촌놈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원장님 선생님한테 와서 수업 안 해주면 다시는 안 본다는 소리 듣고 와서 수업하기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다시 해보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내년에 어머님들 쫓아갑니다. 저도 첫째가 내년에 고1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도 느끼는 바는 우리 아이도 이럴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저는 독하는 방법 씁니다. 집에 안 보내. 너네 집에 가고 싶으면 선생님 커트라인 맞춰? 이렇게 해서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불법을 좀 많이 자행합니다. 어떻게 자행하냐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딱 데리고 들어가서 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하는 이유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첫 발짝을 잘못 디뎠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맨날 들으셨던 얘기일 텐데 이거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요 5가지 요인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욕심껏 다 갖다 넣었어요. 5가지가 다 4가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애들 입장에선 이게 뭐지? 나 이거 잘 못하는 건데? 이거 뭐야? 나 물리 와 숫자 나오네? 이게 과학이야? 수학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멘붕 와요. 그 다음 화학도 처음에는 화학하면서 화학 중학교 때 원소기호 배웠던 거? 이온식 배웠던 거? 뭐 그 정도야.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건 뭐지? 화학도 이상하게 계산이 나오네? 왜 양이라는 걸 따지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번 멘붕이 살짝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와도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왜냐? 저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등과학이 70% 이상 내용이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 대학 수학능력시험 얘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수학능력시험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통합과학이 처음에 계획될 땐 수능을 전제로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숫자 그리고 답안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미리 아이들이 준비를 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나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미리 선행을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분류를 위해서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학년 구별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통합과학이 1 시리즈, 2 시리즈, 곧 2학년, 3학년 내신 과목에 있는 문제들을 내용들을 조금씩 갖고 왔기 때문에 응용한 거예요 라고 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레벨 차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미리만 얘기해주면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는데도 문제가 뭐냐? 학원에서까지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토론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특히나 저도 이제 큰 녀석이,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셋인데
이 남자아이들 가리키다 보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답안 나오는 게 학교에서 뭔가 줬다고 하는데 얘는 없다는 거잖아. 아이고 두야. 아니 저도 중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남자 녀석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꼬맹이는 좀 아이고 아빠 기대치를 아주 못 만족시키고 있어서 맨날 보기만 하면 한 번씩 좀 째려보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남자 친구들은 본인이 제대로 챙기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챙기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 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남자애들 다 불러다가 너희 뭐야 도대체 왜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학교 전체가 보강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대비. 이렇게 안 하면 챙겨주지 않으면 남학생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챙기고는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뭐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는 쫓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까지 한번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중등과학 부분, 연계성 부분이나 그 다음에 교과별 소개들을 살짝 드린 내용이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맨 왼쪽이 중학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행, 지금 고1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과학탐구 원 과목에서 연계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연계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연계 때문에 어려운 레벨의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생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때문에 통합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의 특성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크롤 세대라고 부르죠. 스마트폰 기가 막히게 넘깁니다. 그 다음에 타블렛 기가 막히게 넘깁니다. 안 가르쳐줘도 저희 막내가 7살인데 7살 꼬맹이도 지 큰형 타블렛 훔쳐다가 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자체에 익숙하지 않는 이 친구들이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매일 저도 한 번씩 더 체크하는 부분. 뭐뭐 있다? 없다? A보다 B가 크다? 저희는 당연히 인지하는 부분을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뒤에 말을 본인이 인지하지 않고 추측으로 맞춥니다. 다 알고도 하나씩 틀려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항상 볼펜 들고 다니는데 이 볼펜이 시험 기간 때는 일주일을 못 갑니다. 하나하나 제가 체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아서요.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셋 낳게 됐습니다. 원래는 막내는 딸 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입니다. 실제 수능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그 과정이 과학과 국어가 같이 연계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솔직히 푸대접 받는 과목 맞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 과탐이요? 선생님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줘요. 이런 친구들 만나면 참 기쁘긴 한데 참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 들으면 하나라도 지금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 번씩은 더 얼굴 보고 더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잠재력이 필요한데 요즘 친구들은 잠재력이라는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애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한 번씩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고래가 왜 포유류죠?
라는 표현까지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한 번씩은 야, 너네 이렇게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격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번째 부분은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행평가 부분이 내신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단답형,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으로 해결하지 마라. 토론과 토의, 그리고 실험 보고서 같은 걸로 해결해라. 과정이 들어가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50%까지 끌어올리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학생들의 석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저는 제일 처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공식이라는 걸 알고도 문제를 못 풀겠어요? 저 공식 다 알아요. 선생님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 안 풀려요. 공식에 대한 너무 과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리학 1 수업할 때는 공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프로 전환시켜서 설명합니다. 공식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해돼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개념도 이해하지 않고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나는 공부했다. 아니요.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적인 공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질적인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질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 쉬운 거를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중학교 때 스타일로 외우는 걸로 해결하겠다. 아니요. 절대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답답한 부분입니다. 중학교 때 혼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거의 80% 이상 모두 다 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요? 아니요. 자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프, 지도, 표요, 그 다음에 문항, 지문으로 이용해서 다 설명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야지만 답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 때문에 저는 2번 수업합니다. 첫 번째, 칠판에 제가 판서 이용해서 하나하나 내용 정리를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교재를 이용해서 교재에 한 번씩 더 부연 설명까지 덧대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제가 한 번 더 떠들면 좀 낫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2번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문제풀이 할 때요. 우선 과제물이 당연히 나가는 건 복습을 위해서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숙제는 반드시 나갑니다. 단 그 숙제는 제 것만 하고 못해요. 얘네들 국어, 영어, 수학, 어이구 숙제 보면 선생님 저희 살려주세요. 오늘 숙제 안 내주시면 안 돼요? 수학 선생님이 30장 내셨어요. 40장 내셨어요. 저희 오늘 수행평가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이럴 경우는 조금 미니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기본적으로 30문항 정도가 기본적인 숙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빠도 이 정도는 해결해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숙제에 오고 나면 이 문제풀이 할 때 저는 친구들한테 다 문항 받습니다. 어떤 문항 틀렸는지 받은 다음에 그 문항을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대비 단계. 열심히 시험지 만들어 옵니다. 학교별로 진도 다 맞춰서 그 학교에 해당하는 시험지만 딱 세트를 5세트에서 6세트를 기본적으로 준비합니다. 한 번에. 그 5세트, 6세트를 거의 다 풀어야 그리고 저한테 다 해설을 받아야 그날 일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점수 그리고 실수 진짜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 틀려오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 죽을래? 있던 거 왜 틀려왔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뽀뽀해 줄까? 그렇다고 실제로는 안 했어요. 한 번씩 협박할 때 합니다.
근데 협박으로 끝났지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해주듯이 뽀뽀해준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이 협박이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자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협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하나라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내신의 경우는 2시간 반 정도 이상 수업을 좀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문고, 한양고, 상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구할 수 있는 한에서는 기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문고 같은 경우는 다지선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원래 선지를 고르는 건데 그 선지가 개수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많고 양이 문항의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리고 한양고는 교과서 외의 예제가 나옵니다. 애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예제들이 뭐 생소한 저도 생소한 화석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생소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화학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일여고는 여학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항이 조금 깁니다. 글이 좀 많이 길고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이 주의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yes, no라고 대답할 수 없게 헷갈리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계속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느라고 좀 따발총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시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문고 영어 담당한 영어선생님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 관계로 제일 중요한 정보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퀴즈부터 하나 내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문고 영어는 쉽다. OX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X 맞나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던졌냐면은 광문고 영어는 주로 쉽다는 평가가 있고 특히나 학생들 사이에서 광문고 영어는 공부 조금만 하고 본문 조금만 암기해도 고득점이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실제 광문고 영어 시험은 타 학교랑 스타일이 다를 뿐 난이도는 쉽지가 절대로 않습니다. 예. 난이도가 어렵다는 점 하나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럼 난이도가 왜 어려운지 한번 말씀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출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본문에 있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본문에 있는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한 번 더 본문에서 나온 문장을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본문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느냐를 절대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문고를 지원한 학생들과 어머님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단순히 암기만 해서 맞출 수 있는 점수는 60점에 불과합니다. 60점은 광문고 기준 내신 1학년 5등급입니다. 5등급. 5등급이 어떤 의미이신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출제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광문고 영어 선생님, 아마 1학년 영어 선생님 이상목 선생님이라 계실 겁니다. 예, 그분이 아마 조금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했느냐를 측정할 때 시험장에서 어휘로 출제를 합니다. 이 어휘는 어떻게 출제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해당 지문 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출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지문에서 주제어를 찾아봐.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봤을 때 그 단어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5번 선지까지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있는 단어는 실제로 본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꿔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변형시킨다고 하죠. 여기까지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동의어라든지 뜻이 반대말인 그런 단어를 많이 외우면 가능해요. 더 큰 문제는 세 번째에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한 단어였거든요. 요거를 문장으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근데 다행 중에 하나는 그 단어의 뜻과 이 문장의 뜻이 똑같으며 요 단어의 같은 단어가, 같은 뜻의 단어가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 단어가 정말 그 지문에서 핵심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지, 단순히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그 지문의 주제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문장으로 직접 영어로 떠올릴 수 있는지, 학생이.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없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같은 뜻이기에 그걸 시험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거 세 가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세 가지 있는 거는요, 요 어휘를 바꾸는 출제 포인트는 광문고 영어 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7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요. 그 7개 문제 중에 무려 4개가 요 출제 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를 하거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주, 그냥 지문을 자주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어머님들 지금 자녀분들 뭐 윈터스쿨이나 겨울방학 특강 이런 거 듣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광문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같은 뜻의 단어를 엄청 많이 외워놔야 합니다.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서 외우면 되지 않나요? 제가 자료에는 안 넣어놨는데 한 번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외워야 하는 단어는 1200개입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가 650개에서 800개 가량이고요. 동의어가 400개까지 나옵니다. 1200개는 어머님들 그냥 드라마 제목 외워도 못 외우실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해놓으면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고,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아직은 3월 중순쯤 돼야 나옵니다. 광문고는 특징상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부교재를 알려주고 모의고사 어디가 들어간다고 알려줘요. 그 전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통해서 출제 범위에 있는 단어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어를 외워놓는 겁니다. 네. 근데 요거 지워볼게요, 어머님들. 자. 그러나 올해 안 그래도 난이도가 어려워졌는데 올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그래서 여기 강동구에 있는 학원 강사들은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요번에 한번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예. 광문고를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다 실제로 광문고에 됐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그 많은 학생 중에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입학을 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시험 문제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럼 반발이 심하고 출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의 형태와 난이도는 유지가 될 건데, 문제는 등급 컷이 올라가겠죠. 상위권 학생이 많이 왔다는 소리는 등급 컷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광문고 1학년 학년 평균 점수가 나와 있어요. 평균 점수가 65점에서 74점가량입니다. 그 점수를 맞게 되면 3등급이나 4등급이 나와요. 근데 그 점수 등급컷마저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상위권 학생이 많이 입학했던 게 3년 전 광문고거든요. 그때 1학년 학년 평균 점수는 78점에서 8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하나같이 3등급만 나왔어요. 물론 3등급이 나쁜 점수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도, 지금 학부모님들도 최소 2등급 이상을 원하시지 않나요?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엄청 깊게 안 하고, 단순히 뭐, 본문을 조금 암기하다던가, 단순히 좀 반복만 한 친구들, 결국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60점가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 다 맞추는 문제를 맞췄는데도 5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올해는 등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난이도가 이미 시험 난이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권 학생도 많이 입학을 했다는 점. 요거 두 가지, 요게 올해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광문고 영어 내신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세 가지가 가장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상징적이라고.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지문 개수가 45개에서 52개예요. 전국에서 보는 모의고사, 한 번 모의고사 볼 때 28개의 독해 지문이 들어오거든요. 거의 1.5배가량의 한 번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문들은 모의고사 지문들이기 때문에, 물론 교과서 2가가 들어가긴 합니다. 제가 자료에 적어놨어요, 자세히. 교과서 내용이 쉬워요. 그거 2개 빼고 어려운 모의고사와 부교재 지문 45개에서 52개가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용 숙제가 충분히 안 돼요. 제가 분명 이해를 잘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한 지문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래서 내용 숙지가 안 돼 있으며, 더군다나 출제 포인트와 동의어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시험을 응시하다 보니까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고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학년 평균 영어 점수가 68점에서 74점. 물론 조금 변동은 가능하겠지만 거의 이 점수를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 점수를 맞았을 때의 등급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4등급이거나 3등급 끝에 나와요. 3.8등급, 3.9등급, 4.4등급, 4.1등급 이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는 제 생각인데 분석을 해본 결과 첫 번째와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단어를 언제 다 외우고 그 많은 변형 문제를 언제 풀고, 더욱이 쉬운 문제까지 틀리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그래도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3번을 마주하게 될 건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을 변장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유형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빈칸. 이게 실제 문제에 써 있거든요. 필자의 의견 혹은 필자의 견해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서술형에서 요약문을 준 다음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서 이 글의 주제를 완성하라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하나같이 지금 어휘 유형이라고 안 적혀 있죠? 다 문제 유형이 다르네요. 실제로 어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어휘는 본문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뜻을 바꿔냈거나 그 단어를 문장으로 풀어낸 거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완성해야 돼요. 학생들이 실제로 첫 시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오자마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선생님, 시험 범위에 없던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잘 본 친구도 잘 못 본 친구도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역시나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어머님들? 결국에 본문에 나와 있는 같은 뜻의 단어 그리고 반대 뜻의 단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어휘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학원에서 광문고 수업을 하기 전에 광문고만 6개월 준비했어요. 6개월 동안 광문고 분석만 했어요. 원장님하고 한 2번 싸운 것 같아요. 네. 계속 분석을 하래요. 계속 분석했어요, 정말. 계속 분석하고 계속 문제도 내보고 했는데 하나같이 어휘라는 공통점이 생기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도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볼게요, 한 번 더. 요번에는 문법 문제가 괴롭힙니다. 어려운 독해 문제랑 어휘 문제를 다 풀었는데 문법 문제를 마주해요. 문법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여기 보여드릴게요. 문법의 형태를 항상 바꾸어 출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본문에 who's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문법 문제로 여기 4번이 나와 있고 실제로 문법 문제에 이렇게 오브위치라고 바뀌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을 단순히 외웠거나 본문을 무작정 암기한 친구들은 스펠링이 달라요.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스펠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했대요. 두 개는 맞는 겁니다.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어휘랑 문법을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광문고 스타일이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같은 뜻의 단어로 바꿔 쓰세요. 요거 하나.
본문에 나온 문법과 개념이 똑같은 다른 단어로 바꿔 쓰세요, 하나. 요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다 맞춰도 89점에서 92점이 확보가 돼요. 이게 2등급 커트라인입니다. 92점 이상 나오는 순간 그냥 1등급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제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단어, 문법을 항상 바꿔 출제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의 형태를 항상 바꾸어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거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객관식만 대비하고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머님들 서술형인 거 아세요 혹시? 참고로 고등학교와 중학교 서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다름 아닌 중학교는 감점제도라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감점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빵점이에요. 정말 국민청원 듣고 싶어요. 그 S 하나 안 썼다고 8점을 깎아요. 2등급 커트라인이 92점인데 그거 한 개 틀리면 그냥 3등급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본문에는 moving box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 대가 뚫렸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였고 보기에 mov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역시나 본문을 그냥 암기한 친구는 여기 자리 moving인데 하고 moving을 적었어요. 실제 들어갈 정답은 movement였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문고 서술형 문법 대비는 여기서의 moving은 명사예요.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의 movement도 명사입니다. 차이점. 여기는 뒤에 명사가 있었잖아요. 실제 보기 안에는 여기 뒤에 명사가 없었어요. 이 말인즉슨 광문고 영어쌤은 이걸 요구한 거예요. 학생한테. 네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명사의 진짜 개념을 아니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얘도 역시나 두 개의 품사가 똑같죠. 명사라는. 근데 바꿔 출제했잖아요. 그럼 또 그냥 외운 중세는 스펠링이 달랐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정답이 아닌 줄 알았어요. 무빙을 적어봤어요. 틀렸죠 어차피. 요거 두 가지입니다. 가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휘와 문법의 개념 적용. 똑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있겠네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를 요렇게 진행하려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1학년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데 제가 이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암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통암기가 뭐냐면 그냥 깜지 쓰고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 많은 시험 범위를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외우고 끝나요. 심지어 못 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최대한 지양할게요. 시험 3일 전에 외우기 시킬 겁니다. 이미 다 끝낸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지문에 대한 반복적 내용, 반복적 학습은 필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이해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주제도 바로 떠올라야 되고 본문 안에 있는 주제를 형성하는 키워드도 떠올라야 되고 주요 문법 사항도 떠올라야 되고 그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말도 떠올라야 합니다. 반복은 피할 수가 없겠죠. 제가 수업 중에 무진장 많이 반복해 줄 거거든요. 클리닝 시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거 보실게요. 속담 표현은 제가 별표 하나 쳐보겠습니다. 분명히 1학년 영어 선생님 성함이 조남이 이상목 선생님이실 거고 그분이 분명 이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다음 글의 주제를 속담으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출제하고 시험 범위 어디에도 속담은 나온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6개월 동안 분석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속담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속담과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말 속담이 미국 속담에 그대로 있는 것만 출제하시더라고요. 총 24개밖에 없었어요. 24개를 몇 년 동안 돌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리스트
시험 시작하자마자 줄 거예요, 애들한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본문을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나올 거야. 전문가 안 돼. 현지에 나올 거야. 물론 그 예측이 정확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다음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 관계로 좀만 빨리 할게요. 실제 수업 자료예요, 어머님들. 요거 실제 수업 자료인데 저는 내신 교재 제가 직접 제작합니다. 이렇게 3권이에요. YBM이 교과서고요. WBS가 제 시그니처 교재인데 EBS 부교재를 좋아하세요, 광무원 선생님들은. EBS 부교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EBS 부교재, 요게 모의고사 2019년 11월 모의고사. 이게 한 번 시험할 때 들어가는 학습 자료예요. 여기에 단어는 플러스입니다. 예, 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모의고사 지문 보여드릴게요.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색깔 표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주황색은 어휘, 핑크색은 서술형, 노란색은 빈칸 포인트. 이런 식으로. 밑에 핵심 체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걸 적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타이핑을 치기에는 그 학생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판서로 그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변형 문제 나와 있어요. 변형 문제도 그 지문이 뭐로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형 문제 파트별로 해놨습니다.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런 식으로 매 책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거 제가 데스크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지만 마시고 끝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성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요거 딱 하나만 오면 돼요. 죄송해요. 하나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됐겠죠? 예. 종교 1등 나왔습니다. 영어 100점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3학년 올라갔겠죠? 이과 종교 1등이에요. 걔가 영어 100점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축구를 했던 친구예요. 중3 때까지. 예. 원래 영어 점수 40점대였거든요. 요번에 68점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아버님도 계시네요. 네, 저는 광문고 지금 이 학원에 오면서부터 광문고를 맡고 있는 이보라라고 합니다. 오늘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아버님들 계시니까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인 중학교랑 고등학교 국어가 뭐가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들 그리고 광문학교 스타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중학교랑 다른 고등국어의 차별성,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광문 스타일의 유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학원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해본 내용은요. 제가 단연간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받고 고민 상담도 들어보고 어머님들께서도 가끔 전화나 이제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2가지 유형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네. 중학교 때는 내가 국어 상위권이었는데 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3, 4등급이 나오는지 난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아니, 우리 고등학교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면 온 거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중학교 때 너무 맞춰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요. 동일한 소설을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고등학교 문제예요.
자, 같은 소설이에요. 문제 유형도 비슷해요. 자,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중학교에서는 회상하는 어투로 이야기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단편적인 지식 하나로만 물어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같은 유형이죠. 근데 지식과 더불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능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지문 안에 나와 있는 그 소설에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서술상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3번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낯설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을 제가 2번째 키워드로 뽑아봤는데, 이 예측 불가능함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의 내용은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선지예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데 왜 시험을 문제를 내냐고 얘기를 하시면, 요즘 내신도 수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에 충실하게 일단 표현법이라든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를 하고 나면 아무리 처음 보는 지문도 여러 번의 연습의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아이들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아마 내신 대비를 특별히 학원에 다니지 않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풀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더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 내신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단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3번째 슬라이드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문제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따로 준비해 봤는데, 지식의 격차를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로 한 번 더 뽑아봤어요. 이건 뭐냐면 중학교는 요즘에 시험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2번 보고 어떤 학교는 중간, 기말 4번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또 2번밖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지나간 과목에 대해서 복습을 하거나 이제 지식으로 쌓는 것은 조금 많이 못하고 휘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중학교 3년 내내 그 지식들을 오롯하게 담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격차도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큰 차이가 당연히 지문의 내용의 난이도 차이가 있겠죠. 아까 문제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지문 난이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체감하기로는 중학교 교과서가 요즘에 너무 쉽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교과서만 보다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지식의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등학교에 맞는 내신 준비를 따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케이스예요. 3월에 아이들이 내신보다 먼저 보는 시험이 학력평가거든요. 이제 그건 수능 모의고사인데, 그때 내가 1등급이 분명히 나왔다. 근데 왜 나 중간고사 내신에서는 왜 3, 4등급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다수거든요. 그 친구들은 나는 수능형인가 보다, 내신은 준비하면 안 되나 보다 하는데 내신에 맞는 유형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온 거고, 공부하는 방법을 내신형으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수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스타일에 맞는 시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수능과 고등 내신의 단적인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수능과 학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평해요. 모두에게 처음 보는 지문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독서 지문은 알고 보는 경우는 드물긴 드물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요, 우리가 다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도 진행을 했고 알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형도 다른데, 수능과 학평은 분석형보다는 탐구 적용형 문제가 많아요. 근데 반면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분석형 문제, 아무래도 조금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공부 방법이 다르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수능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는데, 고등 내신에는 바로 이 부분이죠. 선원술형. 근데 광문은요, 그래도 선원술형에서 조금 힘을 주고 있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원술형 때문에 망했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객관식에서 바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학교 객관식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학교만의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광문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광문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외부 지문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모르셔도 돼요. 자, 이 내용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던 문학 작품이에요. 수업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고전 시가를 고1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정말 뜬금없이 보기 지문으로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내가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시적화자의 정서, 태도, 주제가 비슷한 작품을 아이들한테 언급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 알고 있던 친구들은 자신감 있게 이 문제를 수행을 해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까 중학교랑 고등학교 차이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 선지에서도 모르는 작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다양한 지문을 통한 연습? 그런 것들이 광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독서 지문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독특한 거예요. 다른 학교에선 하지 않는 거를 광문에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과 직접 대면으로 얘기를 해본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 추측인데 아무래도 내신 시험 전체를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보이거든요. 문법 문제도 문학 문제도 독서 문제도 매번 고르게 출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 네, 혹시, 중간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외부 독서 지문이 무려 3개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외부 독서 지문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하세요. 네, 비문학이요. 진행을 안 하시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 변별을 하려고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문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을 하자마자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문제도 만들어서 같이 연습을 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처음 보는 지문을 받았을 때 그 당황스러움을 좀 줄일 수 있어서 그리고 문제도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해온 이제 습관이 배어 있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주는 지문은 아이들이 문제로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독서 지문을 공개 안 하셨어요. 그 공개하시지 않고 그냥 문제로 출제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매번 그래도 미리 프린트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의 제재도 뭐 수능에서 기출되는 지문일 때도 있고 혹은 외부에 있는 그냥 그 칼럼 자료를 선생님께서 재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찾아보거든요. 이 글의 제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궁금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아이들한테 훨씬 더 진짜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독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제물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씩 출제되었던 정말 뜬금없는 문법 문제였어요. 아이들한테 문법 문제 나온다라고 예고도 안 하셨고 실제로 시험 범위에 문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도 출제한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문이 수능형을 지향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학평 문제가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기 안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는 줘요. 그래서 내가 자 이거 알려줄게. 너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자신감을 얻는다면 그렇게 당황스럽고 뒤통수 맞는 느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도 저희가 시킬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어휘 문제. 작년에 진짜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 넓은 바다를 의미하는 그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일망후에 망망대양 이게 두 가지 넓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 한자성어로 다 넣어놓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한자성어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망망대양을 훨씬 더 많이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답은 일망모해였어요. 이게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그 지문이 요구하는 내용과 더 부합하는 한자성어를 공부할 수 있게 저희도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비문학에서도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조금 다양한 연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광문 스타일이었고요. 그럼 이런 독특한 광문 스타일에 맞추어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 당연히 이제 제가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교재에 조금 힘을 주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다양한 작품을 통한 연습을 할 수 있게 본문에다 같이 아예 시 작품을 넣는다든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 평소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매 수업 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 테스트는 아이들이 그래도 복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시험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도 바로 테스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스타일에 맞는 테스트 유형으로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지문을 통한 연습 그리고 문제 분석형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자 이걸 끝나고 나서 그냥 테스트 그냥 아무 없는 의미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닉은 그 전에 봤던 시험에 대한 오답 처리. 자, 여기 쓰인 표현법이 뭘까? 이제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또 자세한 이제 분석을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부분이 바로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푼 문제도 저는 가지고 오라고 해요. 너가 공부하겠다고 하면 선생님 얼마든지 이용해라.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고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네, 믿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진짜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좀 광문에 대한 애정이 커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꼼꼼하게 다른 학교도 뭐 물론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광문에 대한 애정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많이 해주고 싶고 잘 알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머니도 혹시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클리닉 네. 선생님이 하세요? 클리닉은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게 수업도 진행을 하고 클리닉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뭘 잘하고 뭘 조금 뭐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이해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거의 다 하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일 때 저 말고 장은영 선생님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같은 수업 진행하시는 선생님한테 잠깐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숙제 양 궁금해요. 아, 숙제의 양은 일주일에 한 번 저희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래도 조금 공부할 수 있도록 막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건 아닌데 아이들이 적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를 수는 있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더 풀고 싶다고 문제를 더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친구들한테 또 다른 문제를 출력해서 주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숙제를 잘 못해갈 때 아, 남겨서 시킵니다. 마지막 타임에 네. 뭐 다른 아, 그런 친구들은 또 클리닉 때 오면 제가 그때까지 해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안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일찍 와서 저희 자습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한두 번 안 하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인지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이 시간표가 3월 시간표예요? 네, 3월 시간표요. 일요일 수업이 토요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 수업 하시는 네. 네네네. 그 수업 시간대로 이제 맞춰서 오시면 되거든요. 광문이 2타임이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타임이 있고 은영쌤이 하시는 타임이 있고요. 네. 그러면 2월까지는 그냥 일요일에 네. 아마 빠르면 2월 말부터 갈릴 수도 있는데 아마 3월 초에 바뀔 것 같아요. 네. 내신 시작은 3월 중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조금 다소 빠르긴 했었는데, 네. 그 광고 네. 그 1학기 6단원인가 문법 파트가 있긴 한데 네, 맞아요. 그때 처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문법이 1학기에도 분량이 있긴 있는데 중세 문법이 2학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세 문법은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그걸 고려해서 수업을 일정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기회 네. 때 말고도 이제 문법을 계속 주기적으로 아, 문법을 주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내신 때는 진짜 내신 단원에 존재하는 것만 진행을 하는데 아까처럼 조금 예외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변칙으로 테스트해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아 이런 것도 너네 풀 수 있어야 돼라고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그 자녀분이 광문 고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또 부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다 궁금하신 거 다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고등수학 가르치는 조용구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광문고등학교 1학년 그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떤 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단원이요. 아시다시피 상하고 하로 나눠져 있고요. 네, 상은 이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광문고 같은 경우는 다항식 파트하고 방정식과 부등식 안에 이제 2차 함수가 있는데 고2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수업의 목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저의 목표는 일단 안정된 1등으로 맞자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일단. 근데 그죠. 근데 노력을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경험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풀지 않은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가 문제를 다 분석을 했더니 보니까 제 교재 안에 역대 모든 기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제를 새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다 제 교재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시중에는 많은 이제 문제집에도 들어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변형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의 구조를 변형하는 방식이 있고 숫자를 바꾸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광문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한번 잠깐 제가 여기 평가 방침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학 교육 평가 방침이라고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하게 굉장히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신 평가는 지필과 수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자, 지필에서 광문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지필 평가는 변별력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나 다양한 해결 과정과 반응을 유도하는 문항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독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생활에서 모형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럼 어디서 찾죠, 이 문제를? 교육청 모의고사에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뭐죠? 교육청 모의고사 내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다양한 해결 과정과 반응을 유도하는 문항. 이게 뭐죠? 다양한 해결 과정이 뭐죠? 한 가지 개념으로는 풀 수 없다는 얘기죠. 두세 개의 개념이 융합되어 있는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두세 개 개념 융합되어 있는 문제 선생님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었다 혹여라도 답이 잘못되면 오류가 생기면 학생들이 크레임 걸어갖고 말이 안 되거든요. 검증된 문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두세 개 이상의 개념이 혼합된 검증된 문제 어디 있죠? 모의고사 있죠. 교육청 모의고사 내겠다. 근데 둘 다 똑같이 교육청 평가 모의고사인데 얘는 실생활 관련된 거, 얘는 실생활 관련되지 않은 거 내겠다. 그럼 실생활 관련되지 않은 건 뭐죠? 그래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죠? 답은 나온 거죠. 광문고 변별력 잡으려면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실생활은 뭐죠? 문장이 막 길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걸 실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문장으로 4-5줄 쭉 되어 있는 문제들,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좀 복잡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딱 보자마자 문제 어렵게 보이는 문제를 풀어볼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그래프에 관련된 모든 문제, 그 다음에 문장이 좀 긴, 한 번에 문제가 안 들어오는, 쭉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보면은 일단 광문고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풀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중간고사 범위가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입니다. 그럼 이 범위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범위 아니고요.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선택형 문제, 즉 객관식 문제가 56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이 12점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4점짜리 문항 3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자, 서술형, 논술형. 요게 중요해요. 서술형.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게 몇 문제일까요? 32점이거든요. 4문제. 48, 30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 중에서 보통은 이제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에서 이제 변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자, 선택형 문제에서도 변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고난도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국문고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서술형, 논술형은 개념 한 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개념 한 개 가지고. 근데 단답형이 약간 고난도 문제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고요. 단답형 문제에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그 다행이죠.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가 많이 까다로우면 선생님도 채점이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술형은 채점 기준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내면은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트러블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채점 기준으로 인해서. 다행히 서술형, 논술형이 쉽고 단답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답형은 어차피 숫자 딱 하나만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틀리는 거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고, 그 다음 선택형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 자, 일단 보세요. 다항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실생활 연계 문제라는 겁니다. 자, 몇 줄이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6줄이죠. 이런 게 실생활 응용 문제로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냐면은 2019년 6월 고1 학력평가 14번 문항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자, 망원경에서 대물렌즈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망원 대물렌즈 지름 구경 어쩌고 저쩌고, 똑같죠? 똑같은데 식도 똑같죠? KD제곱, KD제곱 똑같죠? 자, 그런데 갑자기 달라지는 게 뭐죠? 구경이 60, 구경이 40. 자, 3배, 2배. 숫자 바꾸기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식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구조가 좀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광문고 집중적으로 탐구해본 결과 구조를 바꾸잖아요.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었다 학생은 100%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풀었다. 그러면 더 빨리 풀겠죠. 이거는 머릿속에 암산으로 가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 시험은요, 이렇게 구조를 알고 선생님이 뭘 내고 어떻게 하는지, 구조가 바뀌지 숫자가 바뀌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래갖고 좀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실. 근데 그 자신감을 생기게 하려면 선생님이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내신의 기출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누적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학생은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내 경험에 의존해서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체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점수가 내가 원하는 1등, 안정도 1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하는 겁니다. 학생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다 분석해서 애들은 그냥 떠 먹으면서 그걸 계속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끈기와 의지,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광문고에서 수학 점수 뭐 걱정 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또 뭐 있었죠? 실생활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뭐 있었죠? 다양한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다양한 풀이 방법, 해결 방법을 제시한. 자, 그걸 볼게요. 뭐냐면 그건 아니지만, 자, 이것 보세요. 그래프가 나오죠 지금. 네,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도 작년에 중간고 14번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볼게요. 2016년 9월 1월 학력평가 15번 문항하고 똑같습니다. 함수 2x제곱 ax 더하기 3a제곱, 함수 x제곱. 여기 숫자만 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x 똑같죠? 3a제곱, 2a제곱. 여기 숫자가 3에서 2로 바뀌었죠. 요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요, 일단 이 점의 좌표를 미지수 a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은 이 넓이의 비율이 결국은 넓이의 비율을 묻는 문제거든요. S1을 S2를 S1의 K배, 즉 S1분의 S2 넓이 비율이니까 그 넓이의 비율을 묻는 문제인데, 그게 뭐 A제곱, 2A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넓이의 비율 1대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넓이를 내가 이 교점의 좌표를 A로만 표시했습니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받은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교점을 좌표화 시켜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면 또 이제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 막막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나오는 어떤 그런 모의고사들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되는,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납득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학생들은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문항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단답형 소개 좀 드릴게요. 자, 단답형 문항 보면은 1번은 이제 그럭저럭 풀만 했고요. 2번하고 3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나머지 정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죠? 교육청 기출문제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뭐죠? 2학년이에요, 2학년. 놀랍죠? 아무도 2학년 건 보지 않을 겁니다. 누가 2학년 걸 보겠어요? 하지만 2학년요, 조심해야 될 거, 2학년 3월 모의고사는요, 1학년 께 나오거든요. 그러면 2학년, 누가 2학년 거 3월 모의고사 공부하겠냐고, 1학년들이. 이거 아무도 못 맞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2학년 거까지 봐야 돼요, 이제. 모의고사를. 그거만 좀 신경 써주세요. 물론 요것도 제가 다 가리키지만, 어쨌든 요렇게, 이거 어디 나왔는지 못 찾아내는 선생님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 문제 도대체 어디 있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또 뭐죠? 어쨌든 교육청 기출문항에서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4번 문항은요, 2차 함수의 활용편인데, 도형에 이제 활용이 된 거예요. 2차 함수의 활용은 뭐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문제를? PB라는 길이하고 PC라는 길이의 제곱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P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변하겠죠, 그죠?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은 직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1차식이거든요. 그럼 1차식을 제곱하면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돼요.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똑같은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변수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게 문제예요. 그럼 변수를 이 P라는 점에 요 점을 내려갖고 이 점 원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X좌표, 그러니까 요 수선을 내려서 요 A부터 요 수선까지의 거리를 미지수로 잡는 게 제일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함수적인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PB, 얘를 갖다가 미지수 A로 보면요, 좀 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딱 보자마자 2차 함수 최소 문제 알았는데 미지수 뭐로 잡을 거냐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6월 학력평가 문제에서 1월 고1 학력평가 문제에서 그대로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숫자만 달라진 겁니다. 여태까지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모의고사 문제를 내긴 내는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 경험이 많으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 발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면 서술형 문제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 2번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은 저희 교재 이렇게 최초 정답률, 누적 정답률 써 있는 건 제 교재입니다. 제 교재 뭐 똑같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뭐 곱셈고시 이용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자, 2번 약간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얘도 이제 자, 2018년 9월 교육청 고1 학력평가 문제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약간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 좀 어려워 보긴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형 자체가 좀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번하고 4번이 나왔는데 3번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복소수에서 이런 패턴은 뭐 시중 문제집에 뭐 펼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가 한 10년 동안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딱히 뭐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 문제도 제 교재에 당연히 있겠죠.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역시 2차 함수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좀 쉬워 보이죠. 그죠?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교재에 다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서술형 문항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실생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이 섞인 것 같은 복잡한 문항에 대해서만 조심하시면은 우리가 1등급을 맞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광문고등학교에 여태까지 모든 기출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지도 예측을 해갖고 실전 교재를 이제 만들었고요. 제가 분석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이제 레벨별로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 레벨별 워크북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엄선된 대표용 문제집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은 자, 일단 클리닉 실전 개념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개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게 전체 시간의 한 10% 차지하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은 실전 개념 이해 테스트 미다시 개별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 이제 개념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진도 수업을 한 50% 정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현행 수업에 관한 연습 문제를 같이 풀게 되고 주요 문항을 이제 해설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관리적인 특징으로 가보면은 자, 숙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부과를 하게 되면 SNS를 통해서 이제 빠른 정답을 채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피드백을 SNS를 받게 되고 개별적으로 이제 오답을 이제 저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제가 그 오답을 분석해서 가장 많이 틀린 유형, 그 다음에 더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피드백을 하고 다음 시간에 그것을 더욱 자세하게 추가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좀 늦게 해갖고 수업 당일날 답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관리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 애들이 성적이 많이 이제 오르는 현상을 제가 많이 좀 느꼈고요. 그래서 좀 그리고 애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고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 완전히 분석하고 들어가고 그 자기네들이 이제 푸는 문제가 시험 밖에서 나오는 문제는 없다는 걸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문제, 학교에서 내는 모든 문제가 자기가 경험을 일단 해본 그 상태에서 이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일단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감사합니다.